이런 증시 급등락 속에서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에 이어서 한국거래소에서까지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컸던 원유 관련 상품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 시간의 확대가 이대로 괜찮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임지혜입니다.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었죠. 자세한 양상이 어땠습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장중 한국거래소 주문이 일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며 변동성이 극심해진 가운데 거래소 전산장애로 어제 오후 12시 32분 국내 상장된 원유 ETF 상장지수 펀드 거래가 정지된 건데요. 이후 다른 ETF 종목은 정상적으로 매매가 체결됐지만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는 오후 3시가 돼서야 거래가 정상화됐습니다. 거래소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 단일가 매매 체결 과정에서 데이터와 불일치하며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에 이어서 거래소까지 먹통이 됐는데 이러면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던 거래 시간 연장에도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전산 오류는 올해에만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증권 등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잔고 알림 오류, 주문 거부 등 장애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정규장에서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가운데 제도화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증권사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당초 목표로 한 6월 말까지 정보기술 시스템 개발 등 준비 작업을 마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까지 반발하면서 거래 시간 연장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D 임지입니다. 오전에 증시 변동성을 이끌었던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해 곧 끝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전쟁의 장기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과 달라진 태도를 보인 건데 이 발언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진정된 것이 앞서 보셨던 증시 반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며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도 이번 전쟁을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단기 여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란은 이미 쏠 수 있는 미사일도 다 쐈다며 저항할 역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군사작전이 이번 주 종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니라면서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후 본인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석유 흐름을 차단하려 할 경우 지금보다 20배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와 브렌트유 선물 모두 장중 한때 가격이 배럴당 $120에 육박했습니다. 이후 G7 재무장관들이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성명을 내놓자 $1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엔 $80대까지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적용한 국내 기름값 상황도 보겠습니다. 정부는 30년 만에 전격적인 최고 가격제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 가격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벌써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상당한 속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고시세전과 같은 행정 절차를 빠르게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2주 주기로 지금 우리는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중동 상황 직전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해서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가격 형성의 시작점인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정부는 2주 간격으로 최고 가격을 조정하면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과도한 가격 출렁임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30년 만에 시행된다는 의미는 30년 사이 우리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여파도 더 커진다는 건데 부작용이 없을까요? 네, 공급 절벽이나 재정 부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급 절벽에 대해선 매점 매석 고시로 정유사가 일정 물량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해서 가격 상한을 피해 물량을 쟁여두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안이 검토됩니다. 여기에 사업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재정 부담 문제도 남아 있는데요. 재정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보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재정의 소요는 과연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당연히 해봤습니다. 정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라면서 추가 경정 예산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최근에 물가 관심은 보신 것처럼 기름값에 집중돼 있습니다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압박은 먹거리 물가에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후라이드 치킨 등에 제공하는 소스를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두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넓게 보면 슈링크플레이션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BBQ 가맹점들은 대표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에 기본 제공하던 양념 소스를 본사 방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황금 올리브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양념 치킨 소스 한 팩과 스윗 머스타드 한 팩, 그리고 치킨무가 기본으로 제공됐는데요. 두 소스 모두 제외시키면서 이제는 치킨과 함께 치킨무만 배달되는 겁니다. 소스를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BBQ는 기본 제공 정책을 변경하면서 500원짜리 양념 소스를 단종시키고 용량을 조금 늘린 1,000원짜리 제품을 새로 내놓은 겁니다. 소비자로선 1,000원 상당 혜택이 사라진 데다 기존처럼 먹으려면 1,5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BBQ는 소스 제공 여부는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본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가맹점들은 이 같은 변경에 대해 본사 방침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인 만큼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우회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등 생필품 가격 담합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설탕 등 품목 가격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연이어 식품 외식업계 간담회를 열고 원재료가 하락분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밀가루와 설탕, 제빵업계는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지만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청원입니다. 이란 사태 이전까지 미국과 얽혀 관심을 받던 또 하나의 문제는 쿠팡입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나라 제재를 문제 삼으며 냈던 청원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라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는 게 청원의 주요한 근거였죠. 그런데 왜 철회한 겁니까? 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청원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쿠팡에 투자한 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원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USTR은 지난 3일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USTR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서도 비차별적인 방식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요 주주들인데요.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쿠팡 투자사들은 이번 청원 철회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죠.
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글로벌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으로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는데요. USTR이 조사 사안 가운데 하나로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 분야나 국가를 확정해 발표한 바는 없다는 겁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증시 부양책 중에 하나는 부실한 기업의 빠른 퇴출입니다. 이제까지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제도적 개편이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인 코넥스까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장 폐지를 빠르게 만듭니까? 네, 감사 의견 미달 요건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감사 의견이 연속으로 미달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래소는 재심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제 2번 연속으로 감사 의견 미달을 받은 기업은 이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미 적용 중인 기준이었는데요. 2년 이상 기회를 주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많지 않고 또 시장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거래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부실 기업을 솎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코넥스 시장은 활기 자체가 크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장 기업 수 자체가 적다 보니 소외된 시장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상장 종목 수는 110개에 불과하고요. 어제까지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대략 15억 원 수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10,00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유동성이 얼어붙고 있는 건데요. 당초 코넥스 시장을 도입할 때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성장 사다리 역할을 기대했지만 기술 특례 상장 등으로 처음부터 코스닥으로 가는 기업들이 늘면서 코넥스의 존재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장 역할을 재정립할 때가 됐다며 정책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부의 또 다른 주가 부양 역점 정책, 주가 조작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도 제도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확장 대상은 가상자산입니다. 관련 위원회의 몸집이 크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관련 위원회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조사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리겠다고 어제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 고시한 규정 변경 예고를 고시했습니다. 가조심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심의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조심의 가상자산 전문가 풀을 구성해 각 사안에 맞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한편 가조심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5명으로 규정한다는 구성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조사국에서 조사를 나서고 가조심이 조치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심의 이후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네, 그 이외에 바뀐 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3개 이상 가상자산 종목에 관여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조치 수준과 과징금을 가중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종목 수만으로는 가중 처벌을 하는 대신 위반 규모나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 가상자산은 여러 종목 거래가 일반적이라 부당이득 금액이나 위법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이에 자금 유출로 전전긍긍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은행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저축은행들입니다.
끈 모르고 오르던 증시가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기 시작하면서 저축은행들이 파킹 통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모습입니다. 바뀌고 있는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저축은행의 금리가 매력 없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네, 은행권 파킹 통장 금리보다 2에서 3% 높은 수준의 통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50만 원 이하 금액에 연 5% 금리를 제공하고 결제 계좌를 등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7% 이자를 줍니다. DB저축은행은 연 3.5%의 금리 파킹 통장을 출시했고 웰컴저축은행은 기존 연 2.8%였던 금리를 연 3%로 올렸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에 수신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저축은행들이 파킹 통장을 통해 단기자금 유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해 예금, 그러니까 수신과 여신으로 부르는 대출이 모두 부진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9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수신 잔액도 지난해 말 99조 원으로 전년보다 3% 넘게 줄었는데요. 이런 자금난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증시에서 빠진 자금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단기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지난 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초단기 펀드인 머니마켓 펀드 잔액은 약 23조 원으로 이란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3.8% 늘었습니다. SBS BG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연속 3만 6천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게 배경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1인당 국민소득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은 1년 전보다 0.3% 늘어난 36,85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41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는데요. 원화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 환산 국민소득 증가율은 원화 기준과 4.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째 3만 달러대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3만 8천 달러에 근접했다가 2022년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3만 5천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3만 6천 달러를 회복했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지난해까지 3년째 3만 6천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수정됐다고요. 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속보치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속보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12월 통계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4분기 업종별 GDP 성장률은 농림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감소한 영향이 컸고요. 부문별로 보면 정부 소비가 1.3% 늘어나고 민간 소비가 0.3% 증가하면서 소비는 늘었는데요. 건설 투자가 3.5% 줄고 설비 투자도 1.7% 감소하는 등 투자가 부진했고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면서 분기 역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에 바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면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먼저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법이 지난해 9월 9일 공포된 지 6개월 만인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교섭이 어려웠지만 오늘부터는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원청이 구조적 통제가 있을 때 사용자로 인정되는데요. 예컨대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부문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산업안전 분야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임금 등 다른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시행 첫날인 오늘부터 벌써 예정된 일정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에선 모두 13만 7,400여 명의 조합원이 오늘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려면 창구 단일화와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전제되는 만큼 노동계에선 일러도 4월 말이나 5월쯤 첫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네이버, 한화오션 등 주요 대기업 사장급 임원 등과 협력 중소기업인 등 36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엽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점검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담배를 밀 수출해 해외에서 몇 배 비싸게 되팔며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범행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네, 관세청은 국내외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시가 30억 원어치 담배 90만 갑을 사들여 이를 해외에서 3배에서 5배 가격으로 팔아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그 규모만 100억 원에 달했고요. 범행은 재작년 3월부터 약 1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를 주도한 30대 총책 A씨를 비롯해 11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가령 국내에서 한 갑에 4,500원인 담배를 3만 원에서 4만 원에 달하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해 최대 5배 가격에 되파는 시기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직적인 수법도 동원됐다면서요? 네,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에 숨겨 엑스레이 검사를 피했고요. 고속버스와 택시, 국제특송까지 이어지는 3단계 배송망을 만들어 세관 추적을 피해갔습니다. 인천보부세관은 뉴질랜드행 의심 특송 화물 정보를 입수해 1년 반에 걸친 수사를 진행했고요. 이후 현지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했습니다. 장춘호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 과장은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위법 행위 발견 시 밀수 신고 적극적인 제보를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